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2년도 초수로 서울시 교육청 중등 특수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1차 고득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조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차 고득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하는 방식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법이랑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멘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기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합격 수기는 특검 찾아봐도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더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나 아니면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우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게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안 내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은진쌤도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게 고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어려워하고, 저도 시험 전날까지도 이게 너무 안 됐었는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출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나 강사님이 분명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정의나 목적,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우세요. 강론서에 있는 표현이나 아니면 기본서에 있는 표현도 어차피 다 강론서에서 가져오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에서 이거 탈출행동, 회피행동 이 정도는 누구나 알잖아요. 누구나 아는데 이거는 이미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탈출행동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회피행동의 정의에 대해서 이 책 표현 그대로 외워주세요. 물론 의사소통 장애도 강론서가 여러 가지 있고 책마다 약간씩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나 아니면 기본 이론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우세요. 왜냐하면 기출에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대로 외우셔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의사소통 장애에서 자극반응도 같은 경우는 강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강조하셨던 이유는 자극반응도 정의를 쓰는 문제가 예전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정의 외우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근처에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아직 기출에 안 나왔던 뭐 오류 자질 분석, 같은 말로 변멸 자질 분석, 이거에 대해서도 정의를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밑에 말 명료도랑 말 용인도도 이거 정의 있잖아요. 이 정도 정의는 그대로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또 좋은 논문 평가에서 어떤 거를 또 정의를 물을지 목적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세요. 자신의 말로 바꿔서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뭐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고득점 하고 싶은 게 목적 아니세요? 그리고 1, 2월에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거는 다들 1년 장기적으로 보고 여기 앉아있는 건데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저도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으니까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이거 표현 그대로 못 외운다 라고 단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초수인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거든요. 최대한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워주세요. 쌤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일단 암기도 할 수 있는 편이셨던 거예요? 한 2회 반 암기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 2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 수업할 때는 그냥 암기부터 하고 봤어요. 일단 암기부터 하고 인출하고 한 나중에 하반기쯤 되니까 이해가는 것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이해가 물론 빠르게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저는 암기하고 어떻게든 인출하려고 봤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지금 이 변별자질 분석 이거 무슨 말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이해 아직까지도 안 되는데 일단 외우고 보는 거예요. 일단 외우고 보세요. 이 시험은 어쩔 수가 없이 암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학습장애랑 지적장애 둘 다 나오는 내용인데 사회적 기술, 인지, 능력
이거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정의를 얘기해보라고 인출시키면 말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우시고 책마다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개 얘기하고 있잖아요. 책마다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정의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강론사마다 표현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인지도 이거랑 이렇게 나뉘잖아요. 저는 이거를 외웠어요. 이렇게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거 오늘 배웠던 거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읽기 이해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읽기 이해력에서 보통 이 5가지를 외우시죠. 단어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문자적 이해, 뭐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감상적 이해 이렇게 5가지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거 명칭 쓰는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고 이거에 대한 예시를 쓰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왜 이 2개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거든요. 비교하기가 너무 딱 좋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딱 비교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명칭 쓰는 문제도 한 번 나왔었고 예시 쓰는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출 확장인 거죠. 이런 거를 그대로 표현 그대로 외워주세요. 읽기 자료에 쓰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의미화하는 거랑 그대로가 아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기출 확장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리마이어 자기결정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자율성 뭐였지? 자기조정, 심리적 감성 역량 강화, 자아실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 안에 이 자기 인식이랑 자기 지식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2가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할 때 기준은 자기가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인출을 이제 스터디할 때 인출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가 또 대답하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인식이랑 자기 지식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걸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책에 있는 표현이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줄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강론서 찾아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외웠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술결함, 수익력결함 나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일단 정의를 외워요. 정의를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원인도 키워드 그대로 외우고 이거에 대한 중재가 나와요. 중재가 선행사건이랑 후속 결과를 조절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고 또 자기통제 부분 같은 경우는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통제 기술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그냥 막 풀어서 막 얘기해요.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키워드가 채점이 나중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워드대로 외워주세요. 제가 지금 이 노란색 쳐놓은 게 정의거든요. 이거를 책에 있는 표현 최대한 그대로 외워주세요. 지금은 1, 2월이니까 못할 수 있는데 1, 2월부터 이렇게 습관을 잡아가면 진짜 고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 보면 나중에 기출 분석해보면 의문론적 측면이 계속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5가지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뭐 의문론적 측면에서 하나를 예시 쓰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런 거는 또 틀린 거 고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대로 다 외워주고 왜냐면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외웠어요. 밑에도. 왜냐면 주변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외우는 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강조하는 거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거는 책에 있는 표현 최대한 그대로 외워주세요. 저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1차 점수 나오고 나서 제 방식이 옳았다는 거를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공부하셨던 분들이 다 고득점 맞는 거 보고 아, 이 시험은 이렇게 통문장으로 암기하고 정확하게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우는 게 맞구나를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도 같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시를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냥 단순히 정의를 묻거나 뭐 중재 방법을 묻는 것도 있지만 예시를 쓰라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명료화 이거 상보적 교수 배우셨죠? 상보적 교수에서 이거 명료하기 정리하기에다가 예시 쓰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EMT에서 환경조성 전략 찾아서 쓰는 거. 결국 이것도 예시 쓰는 문제고요. 이거는 이것도 결국 예 쓰는 문제잖아요. 이거 예시 쓰는 문제인데 이렇게 예시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그 현장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1, 2월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안전하게 공부해서 안전하게 1차 고득점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예시까지 같이 공부하세요. 저도 예시까지 외우는 사람들을 잘 못 봤는데 저는 예시까지 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거나 아니면 강사님이 특히 강조하는 거는 예시를 많이 외웠어요. 예를 들면 아까 EMT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그냥 외우거든요. 달달달달.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시, 이거는 EMT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예시를 많이 눈으로 봐놓고 뭐 아예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건 사실 뭐 어떻게든 뭐 바꿔서 쓸 수는 있으니까 눈으로 대신 많이 봐놓되 이거를 스스로 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시를 스스로 하나씩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시를 공부해달라는 말이었고 또 이거 자바라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떼조이양 도장부비 제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예시들로 책에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비교 같은 경우는 나보다 네가 더 잘했어. 그래서 나보다거든요. 그런 비교, 도구 이런 것도 예시를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한두 개를 외워놓거나 아니면 예시를 정확하게 봐놓으세요. 도구도 예를 들면 칼로 잘랐어 할 때 칼로거든요. 그런 예시들을 정확하게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 예시 쓰는 건데 이거 음소대치 예시였어요. 음소대치 예시는 쉽게 나온 거지만 이거를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대치 말고 대치가 나왔으니까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이거 예시 보시면 첫 음절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음절 변별을 예시를 쓰라고 나오면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끝음절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못 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현장에서 내 지혜를 발휘해서 못 쓸 것 같다고 싶은 것들은 미리 외워놓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음소 수준 이런 것도 음소수를 셀 수 있다. 뭐 첫소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봐놨었어요. 그냥 단순히 변별, 뭐 합성, 탈락, 대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예시도 정확하게 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청지각 의문인식 프로그램 인사소통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학습장애에서 읽기 선수 기술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보통은 이 6가지 외우시죠. 변별, 분리, 합성, 분절, 탈락, 대치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예시를 정확하게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스터디 하실 때든 인출하실 때든 이 예시까지 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음절, 탈락에 해당하는 예시가 뭔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음절, 변별에 해당하는 예시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어서 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외워놓으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여기 읽기 순수 기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도레미파라고 했을 때 여기 디귿이 아니라 드거든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도 세일 때, 탈락일 때 시옷이 아니라 스라고 나와요. 아까 청지각 의문인식 보면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장에 가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디귿이라고 해도 맞게 해줄지 그라고 써야 맞게 해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이런 것도 그래서 예시를 제가 정확하게 외워달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공부해 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절대 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거는 조음오문 장애 오류 유형 4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가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읽기 선수 기술에서 이 6가지 그리고 읽기 유창성에서 이 5가지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섞이거든요. 저만 섞인 게 아니라 주변에 스터디 하시는 분들 다 막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써놓고 같이 암기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써놓으면 헷갈리거든요. 더 헷갈려요. 근데 미리 써놓는 게 훨씬 나중에 가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예를 쓰는 문제였죠. 예. 상보적 교수에서 명료하기 전략. 상보적 교수도 그냥 예질 명료 이렇게 청풍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건 예전 기출이에요. 이렇게 명칭 쓰는 문제는 예전 문제였고 기출 분석을 하면 이 명료와 전략에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 뜻이랑 이해하지 못한 문맥의 뜻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책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려운 단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4가지랑 3가지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결국 기출 확장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놔야 나중에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안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출을 연습을 할 때 명료화하기 안에는 이 어려운 단어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고 그 안에는 4가지, 3가지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음오문 장애에서 전통적 치료법 짝짝읽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기출이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건 저는 그대로 외웠던 거예요. 목적이나 정의 그대로 외우고 장점이랑 단점도 한 가지씩은 외워주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단어, 문장, 회화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 단어, 문장, 회화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시를 정확하게 봐주세요. 가방을 지도하고 가방을 지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지 그리고 문장 수준에서는 가방 옆에 감 이것도 회화 수준도 보면 회화 수준도 보면 여기 기억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리 이렇게 예시를 공부해 놓지 않으면 현장에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왔을 때 못 쓰겠더라고요. 못 써요. 그래서 예시도 정확하게 봐놓고 인출할 때도 그냥 단어, 문장, 회화 이렇게만 인출하지 말고 이 예시까지 다 인출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장애에서 매개 전략, 쌍연합학습 배우셨죠? 이거 초특 문제인데요. 이것도 결국 예시를 물어봤잖아요. 예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이런 예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방법들도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이거 비슷한 게 그 SLMDI인가? 그거 나왔을 때도 단계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3단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예시가 나왔으면 확장으로 여기 있는 이 단계를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또 이렇게 단계가 나온 문제들은 확장으로 예시를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공부했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득점을 원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하다 보면 외워야 되는 예시들이 나오고 또 강사님이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예시까지 무조건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 스터디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전공 스터디는 직강 오시는 분들은 같은 직강 듣는 분들이랑 직강 스터디를 꼭 같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수목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같이 인출 스터디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학습 장애까지 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인출 스터디 하고 오는 거예요.
뭐 1대1 스터디도 괜찮고 3명이나 4명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공 스터디를 인출로 안 하면 그냥 혼자서 보고 오면 그냥 눈으로 몇 번 읽고 오거든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가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1, 2월에 기본 이론만 할 때 인출 스터디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영역 다 돌렸죠. 그리고 기출 분석반 가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결국은 인출 스터디를 영역별로 총 2번 한 거예요. 2번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탄탄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반기 가서 느꼈어요. 하반기쯤 가면 6월이나 7월쯤 가면 이제 강사님들마다 다 막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거든요. 6월, 7월 가면. 그때 이제 저는 막 거의 다 보고 다녔어요. 제 실력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니까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제가 상반기 때 인출 스터디를 해놨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진도 안 물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강 선생님들은 진도 너무 쉽게 밀릴 수 있죠. 다음 주에 몰아서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직강 오시는 분들은 진도는 안 밀리는데 복습을 제대로 못하고 다음 주 거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면 월화에 무조건 끝내고 오세요. 인출 스터디 뭐 하는 거죠. 아까 나왔던 거 뭐 쌍연합 학습이면 상대방 선생님한테 뭐 단계를 말씀해달라고 얘기하고 뭐 예시도 스스로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출 스터디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 2월에 기본 이론만 할 때 인출 스터디 하고 또 기출 분석반 가서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1, 2월에 할 때랑 3, 4월 기출 분석반 할 때 그 인출할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차피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 기출 분석반 가면 조금 더 기출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기본 이론 할 때랑 내용이 겹치는지 저는 좀 그게 제가 스터디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결국은 또 기출 분석반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1, 2월 때는 어버버 했던 내용들도 그때 기출 분석반 가서 한 번 더 반복하다 보면 나 1, 2월 때는 말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네? 이거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해요. 혼자서 복습하면 눈으로만 보고 오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랑 스터디를 하면 내가 이렇게 복습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스터디 하시기를 바랄게요. 1대1도 괜찮고 3명, 4명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꼭 스터디는 꼭 하시기를 바라고,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꼭 같은 강사 듣는 선생님 구해서 특검에서 구하시든지 뭐 아는 친구들이랑 해도 좋고, 꼭 같은 강사 듣는 분이랑 스터디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스터디 할 때는 직강 선생님들은 무조건 대면,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대면 스터디 하시고, 뭐 여건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 전화 스터디 말고 줌 스터디 하세요. 전화 스터디 하면 솔직히 보고할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전화 스터디 할 때 막 책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상대방 그 선생님이 막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본인도 준비를 안 하면 보고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계속 미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 보고할 수 있는 줌 스터디는 솔직히 막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뭐 법 스터디든 총론 스터디든 꼭 줌으로 하시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스터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특히 이 시기에는 영역별로 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진도 나가시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그냥 똑바로 하고 오면 되니까 이번 주에 학습했으면 학습, 다음 주에는 직접 그렇게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일 범위를 정해서 했어요. 예를 들면 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수하신 선생님들이나 삼수하신 분들은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이랑 의사소통이 약했거든요.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6일로 나누는 거예요. 의사소통 전체를 6일로 나누거나 5일로 나눠요. 아니면 행동수정도 한 6일 정도 나누면 딱 분량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내용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 맨날 매주 월요일에 하는 내용이 똑같아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4번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저는 한 2달 정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범위를 정해서 아예 한 과목을 막 진짜 죽어라고 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반기에는. 좀 약한 과목에 대해서 의사소통, 학습, 행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주 정해서 아예 그냥 그거를 한 4번, 5번, 한 4, 5주 돌리면 4번, 5번 돌리니까 그렇게 했었고 한 4번, 그렇게 한 4주 정도 하니까 더 이상 그 과목이 더 이상 저희 약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천드려요. 월요일마다 학습장에 갔다는 거예요? 학습장에 4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것도 사실 제 아이패드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장애를 6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뭐 수학 나올 거고, 뭐 사회 나올 거고, 읽기는 좀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나누고 앞에는 뭐 정의 부분 나올 거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곱하기 4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학습장이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 인출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가 약한 과목은 이렇게 해도 돼요. 특히 재수나 삼수 같은 경우는 이거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4번, 5번 돌리면 아니면 저는 한 2달 정도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10월, 11월에 2달 정도면 한 8주를 이거를 하는 거예요. 8주 이렇게 하는데 문제 틀릴 수가 없어요. 저 의사소통이랑 행수를 했어요. 의사소통이랑 행수를 했는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저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직강생 선생님들은 이거 궁금하면 제가 이따가 제 아이패드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장점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공학도 공부하고 청각도 하고 시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맨날 짬을 내서 학습장애를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과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무조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과목이 그러니까 강한 과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고 약한 과목일수록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짬 내서 하는 게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매주 영역별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 하반기나 아니면 뭐 상반기에도 괜찮아요. 자기가 약한 과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매일 조금씩 볼 수 있다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이거 하는 거. 그리고 법이랑 교육과정은 무조건 통문장이에요. 저는 통문장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고 통문장을 했는지 빈칸을 했는지. 중등은 무조건 여기 다 중등인가요? 초등도 있어요? 초등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이 아니라서 중등은 무조건 통문장이고요. 초등은 초과정이 있으니까 빈칸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등은 무조건 통문장이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모든 부분 다 보세요. 그냥 이거는 안 나온대. 이건 나온 적 없대. 그런 거 너무 많이들 그렇게 배제를 하고 최대한 줄이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 중심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 선택 중심 버리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저 말고 주변에서 거의 안 봤어요. 진짜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보나? 거의 안 봤거든요. 그리고 총론 뒤에 부분 보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랑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등은 거의 안 나왔지만 초등은 몇 번 나왔었어요. 그것도 많이들 버리더라고요, 중등은. 그런 거 다 타협하지 말고 다 보세요. 왜냐면 제가 선택 중심을 만약에 버렸었으면 좀 1차가 그래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1, 2점, 적으면 1, 2점이고 많으면 2, 3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버린다는 거는 하반기부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기간제 하다가 좀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1, 2월부터 공부를 하시니까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3월부터 봤었고 법이랑 교육과정을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안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내용은 옆에서 같이 적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 꿀팁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이잖아요. 여기는 지역별 또는 장애 유형이에요. 이런 게 조금 헷갈리고 비슷한 표현들인데, 이런 거를 저는 따로 이렇게 뭐 포스트잇에 붙이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서 여기 넣어놨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나중에 가서 실수도 안 하고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옆에다가 붙여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거 25조인가? 25조인가? 6조구나. 이거 보면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이고, 여기는 수준의 교육. 지금 이게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아닌가? 맞죠? 조금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고, 그리고 뒤에도 말이 약간 달라요. 할 수 있도록이고, 밑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옆에 써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같이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하면 진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나중에 공부해야 10월이나 11월 가서 안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총론인데, 총론 보면 여기 지금 카타파하 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선택 중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이거 선택 중심에는 여기 뭐가 딱히 없는데, 저기 위에 보면 이거는 공통 내용이에요. 공통 내용 보면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하여 저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서 놓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런 거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같이 붙여놓고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여기는 교과 특성이 맞는, 위에는 각 교과의 도 들어가고 각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헷갈리는 거 같이 붙여놓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실수를 막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강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강론이라고 하면 기본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것들, 뭐 공통국어, 공통영어 이런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점밖에 안 나왔어요. 상체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또 재작년의 경우에는 한 7점인가? 엄청 나왔었어요. 공통국어도 나오고 진로와 직업도 나오고.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점밖에 아니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저는 공통체육 빼고 다 외웠거든요. 공통영어도 보고 공통국어도 보고 뭐 기본 은미체 다 보고 창체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이제 1점밖에 못 건진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워낙 강론을 같이 외우자고 많이 얘기했어가지고 같이 공부했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들 너무 쓸데없는 공부를 했다고 많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여름부터 뭐 은미체, 국어, 수학, 사회 다 했지만 1점밖에 못 건졌지만 그 1점이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그 1점 때문에 최탈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소수점 차이로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1점이 나오더라도 그 1점이 너무 소중한 걸 아니까 여름부터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은미체까지는 제끼더라도 주요 과목들은 꼭 하시고, 뭐 진로와 직업, 창체 이 정도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시기는 여름부터 하시면 돼요. 저는 7월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할 필요 없고, 한 9월부터 하면 너무 늦고 7, 8월 정도부터 하시면 고득점에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강론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멘탈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임용고시 준비하는 거를 다 알렸어요. 모든 사람한테, 그 옆집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정말 다 얘기했어요. 교수님들한테도 저 1년 안에 합격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당당하게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안 하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나 이번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떨어졌을 때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제가 중간에 여름쯤에 슬럼프가 오거나 공부하기 싫었을 때 너무 주변에다가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간에 포기를 할 수가 없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중에 돼서 나 공부 만약에 떨어지면 주변에 다 얘기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얘기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떨어지더라도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면 내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쟤 뭐야 공부한다고 하더니 떨어졌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이나 격려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널리 알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널리 충분히 다 알리세요. 다 알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다들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생활 추천드려요. 이거 약간 죄책감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취미생활 하는 거 시간 낭비 아닌가? 공부하는데 시간 뺏기는 거 아닌가? 저도 취미생활을 계속 했고 운동이나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1차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최종 합격하신 분들을 봤을 때 취미생활 했다고 해서 뭐 그게 점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그게 확실히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장기전이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슬럼프 와가지고 여름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진짜 많이 무너져요. 저도 무너졌었고 확실히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올해 레이스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취미생활 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친구를 뭐 일주일에 3-4번 만나고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서 친구를 만나든 운동을 하든 뭐 게임을 해도 좋고 하여튼 취미생활 하는 거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 안 되시는 분들 빨리 관리형 독서실 가세요. 꼭 가세요. 뭐 그 요새는 구름이도 많이 하고 뭐 캠스터디도 많이 하지만 그거 해도 안 된다 싶으면 돈 아끼지 말고 가세요. 저는 하반기부터 다녔고 처음에는 이게 좀 비싸잖아요. 비싼 거 알잖아요. 비싸니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달에 막 20, 30 내고 이런 걸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만약에 탈락하고 나서 내년에 1년 더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안 되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는 거 추천하고 그리고 봄에는 야외 공부하는 것도 저는 되게 꿀팁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카페에도 야외 테라스 되어 있는 곳 많잖아요.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막 산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진짜 근데 좋았어요. 그리고 막 한강 가서 돗자리 깔고 봄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약간 노는 거긴 한데 이제 되게 스트레스 관리에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무슨 독서실에서 막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봄에는 이렇게 야외 공부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관리에 너무 좋거든요.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꿀팁 드릴게요. 특히 이거는 여자 선생님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정리를 예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제 주변에 플러스 10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플러스 11이었고 올해 플러스 10인 분이 있었어요. 1차 점수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책에 연필로 밑줄만 그어요. 빨간 펜, 파란 펜 안 쓰고 형광펜도 안 써요. 그냥 연필로 밑줄만 그어요. 이 사람 공부한 거 맞아? 싶을 정도로 뭔가 예쁘게 정리하고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예쁘게 정리하고 막 너무 그 필기하고 이런 거에만 몰두하면 저는 그거는 고득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정리한 게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공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물론 예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것만 보고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거는 고득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쁘게 정리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파이널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거의 강요를 하고 싶어요. 파이널은 진짜 무조건 들어야 돼요. 파이널 들어야 되는 이유를 2가지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파이널은 보통 9월, 10월에 하잖아요. 9월, 10월쯤에 돼서 내가 틀리는 거는 진짜 머리에 안 들어와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하는 것도 결국은 몰라서 틀리는 거죠.
근데 파이널에서 한 번 틀리고 나면 머리에 박혀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전 진짜 한 10월까지 계속 안 외워졌던 게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안 외워졌던 건데 파이널에서 그냥 한 번 틀리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김은지 선생님은 지금 첨삭을 직접 해주세요. 직접 채점을 해주시고 직접 첨삭을 해주세요. 다른 강사님들 보면 조교 쓰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교가 채점해주면 사실 그 채점 신뢰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냥 거의 채점만 해주거든요. 근데 선생님 파이널 들으면 직접 첨삭을 다 해주시니까 답안 작성하는 게 정말 엄청 도움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진짜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파이널은 진짜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진짜 무조건. 진짜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파이널 끝나고 나서 1차 발표 나기 전에 김은지 선생님 2차 준비 들을 거 저는 되게 강추드려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그러니까 1차 발표 나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12월 특강을 하고 발표 난 후에 1월 특강을 따로 있어요. 12월이랑 1월 따로 있는데 12월에는 선생님이 직접 받으셨어요. 2차 준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현직 교사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게 다른 학원에서 하는 피드백이랑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확실히 그 현직 교사로 근무하신 분이라서 퀄리티가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저는 2차 제가 고득점 맞을 수 있었던 이유도 선생님 덕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1월 되면 멘토 선생님들이 붙어서 다 직접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 멘토 선생님들도 다 엄청 양질의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었던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제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학원 가면 사실 거의 대표 첨삭을 해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명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수업 실현하는 거를 대표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특강은 좀 달라요. 선생님 특강이 너무 저는 좋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차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꼭 2차는 선생님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현직으로 근무하셨던 그게 엄청 크고 없잖아요. 다른 학원에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1차 붙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준비를 했고요.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질문하셔도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쌤은 암기를 잘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요. 저 그냥 평범한 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평범했고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로 암기를 잘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평범했어요.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계속 그냥 죽자 살자 외웠던 거예요. 제가 특별히 암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육학은 제가 전공 고득점이어서 교육학은 그러면 교육학 팁을 드리면 지금은 교육학 문제가 거의 실천 방안 뭐 그런 거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사님들도 이제는 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꿀 텐데 하반기에 이제 강사님들 선택할 때 그런 실천 방안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를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문제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하반기에 강사님 선택할 때 그냥 단순히 유명한 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천 방안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 들으면 확실히 시험장 가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암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학? 교육학은 전공이랑 다르죠. 전공은 정말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워야 되지만 교육학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교육학은 그냥 책에서 공부하고 그냥 그 자기 말로 바꾸면 돼요. 자기 말로 술술술술 풀어낼 수 있으면 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심으로 강의하시고 문제도 그렇게 내시는 분들 수업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득점 나오니까. 그리고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전화 스터디는 아닙니다. 전화 스터디는 아니에요. 무조건 대면 스터디 아니면
줌 스터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있나요? 학습 스케줄 어떻게 시각 배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어떤 거 상반기에 교육학이나 학습학이나 이런 식으로 비중?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은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장 하늘색, 핑크색 네.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몇 번씩 이걸 돌려서 나름대로 이거를 체계화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정리가 잘 돼 있었거든요. 학습 스케줄은 사실 너무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그 다른 뭐 특검, 수기 이런 애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따로 안 드렸어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매일 장특법 총론 30분 정도 보고 교육학도 그냥 남들 보는 정도? 한 10%, 20% 정도 투자하고 전공 거의 많이 투자했고요. 그건 좀 저는 일반적인 얘기라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던 거고 정리? 정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은 하반기에 맞아요. 공부를 좀 다 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맞아요. 이거는 상반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선생님은 단권화 추천하시잖아요. 서브도 하셔도 되는데, 단권화 추천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단권화 한 거예요. 단권화 한 거예요. 단권화 하다가 좀 책에 뭐 부족한 내용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강론서를 직접 찾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아니면 이제 기출 같은 것도 제가 써놓는 거죠. 이거는 연두색은 제가 기출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도 표시해 놓고 강론서도 표시해 놓고 아니면 만약에 책에 이것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표만. 그러면 또 다른 뭐 기본 이론서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받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더 써놔도 되고요. 일단 그 책이 백과사전처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서브로 해도 상관없어요. 서브로 해도 상관없는데 쌤은 서브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서브는 특훈 같은 게 아. 많잖아요. 그런 건 활용 안 하고 그냥 전공 도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신 거예요? 그거를 왜 안 만나면 일단 자기가 맞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했어요. 내 자료에 뭔가 부족할 때 아니면 이해가 안 갈 때 참고만 했고 그거는 왜 안 만나면 계속 신강론이 나오잖아요. 신강론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뭐 최소 작년, 재작년 아니면 뭐 19년도 막 이렇게 된 거니까 좀 내용이 옛날 버전 강론인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안 받고 그거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서브노트나 자기 단거나 있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남이 만든 서브노트를 메인으로 보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듣고 있는 이제 강의 선생님 내용이랑도 좀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활용은 하셔도 되는데 그게 메인이 되는 거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제 주변에 고득점 하신 분들 보면 다 자기 서브노트나 자기 단거나 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직접 쓰는 거는 처음엔 시도를 했는데 강론서 표현 그대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틀리게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서브는 그 키워드만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으로 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서브노트는 중간에 만들다가 포기를 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은 하되 자기 메인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선생님 지금 파일들이 다 스캔해서 맞아요. 다 네, 네. 넣어서 다니시고 그걸로 단거나 식으로 네, 맞아요. 지금 이건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니까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진짜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 맨날 이런 거 외우면서 갔거든요. 맨날 펴가지고. 그래서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넘기면서 외우고 사실 서브나 단거나 책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끔 아이패드 뭐 독서실에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아이패드가 없을 때는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꿀팁을 드리면 진짜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잘 안 외워졌었거든요. 진짜 안 외워지는 거는 자기 직전에 보고 자세요. 이거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자기 직전에 보면 그게 암기가 되게 잘 된다고 이미 진짜 제 생각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여서 자기 직전에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진짜 엄청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은 저는 자기 직전에 보고 자고 아침에 한 번 더 봤어요. 그럼 진짜 기억 오래 가요. 진짜로.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필드로 공부하시다가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는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했었지? 시험장 갈 때는 거의 교육과정 강론이나 법총론 이런 거 가져갔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리해서 너무 안 외워지는 것들만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아침에는 이제 아이패드 들고 갔죠. 들고 가서 반납하면 되니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너무 헷갈리는 거 위주로 봤어요. 저도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아이패드를 출력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출력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인사하시고 끝내세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 진짜 선생님 도움을 진짜 많이 얻었어요. 저 선생님이랑 이해관계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진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광고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김은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고득점 직접적으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거였으니까 진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